호주 전체와 특히 중심 지역인 동남부를 남태평양과 한번 같이 보면 일본군의 위협에 시달리던 뉴기니, 솔로몬 제도와는 정말 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달카날에서 앞으로 사건이 벌어질 시드니까지 직선거리가 무려 2820여 킬로미터가 되는데요. 이렇게 먼 곳에서 일본군이 무슨 일을 꾸며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동쪽 해안 뉴사우스 웨일즈주에는 호주와 전체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항구 도시 시드니가 있습니다. 이건 시드니의 현재 사진인데 앞쪽에 보이는 오페라 하우스는 1973년에 완공되는 것이고 뒤쪽에 보이는 하버 브리지가 1932년에 완공되어 전쟁 중인 1942년에도 존재했습니다. 이 사진은 1930년에 한창 건설 중인 하버 브리지 밑을 호주 해군 중순양함 캔버라가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캔버라는 과달카날 전역이 시작된 직후인 1942년 8월 9일에 벌어진 사보섬 해전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하버 브리지가 완성된 1932년의 시드니의 모습인데요. 1942년 5월의 시드니의 모습도 이와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당시 호주는 남반구라서 5월 말이면 이제 겨울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또한 일본이 남태평양 요지를 이미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록 시드니가 최전방은 아니었지만 길거리에 군인들이 눈에 많이 띄고 항구에도 군함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되었던 시드니에도 전쟁의 먹구름이 다가왔는데요. 특히 태평양 전쟁 초반에 영국이 싱가포르를 허무하게 뺏기는 등 연전연패하고 있는 것이 호주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의 공격을 예상했던 호주군이 항구가 있고 군함들이 많이 다니는 시드니를 방어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대비하던 일본 해군의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이던 1904년 12월에 미국의 일렉트릭 보트 컴퍼니라는 신생 회사에서 홀란드급 잠수함 5척을 구매해서 1905년에 실전 배치합니다. 이 사진은 1905년 9월에 관함식 때 찍은 사진이고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5척이 전부 보입니다. 이 홀란드급 잠수함이 바로 미국이 최초로 1900년에 취역시킨 USS 홀란드와 동급입니다. 이 사진은 일본이 도입했던 홀란드급 잠수함 중 한 척을 촬영한 것이라는데요. 일본은 이 5척을 제1형 잠수함이라고 이름짓고 1921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다시피 일본 해군 최초의 잠수함 도입이 미국, 영국보다 그렇게 늦지 않았고 이후 1920년대부터는 일본 해군 스스로 여러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될 무렵에도 다량은 아니었지만 계속 잠수함들을 취역시켰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2호 제10 잠수함도 비슷한 시기에 취역한 미 해군의 게이토급 잠수함에 비해 크기, 속도, 항속거리 면에서 뒤지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위협이 될 만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잠수함들을 막기 위해 호주군도 시드니항을 방어하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시드니와 동쪽 바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호주군은 혹시 일본 잠수함이 몰래 시드니항으로 들어와 공격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엔타이 서브머린 인디케이터 루프라는 것을 바다에 깔았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저에 탐지용 케이블을 깔아서 들어오는 잠수함을 포착하는 것인데요. 그림으로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항구 바깥쪽에 6개의 루프를 설치했고 항구 안쪽에 2개를 더 설치했습니다. 여기 북쪽과 남쪽을 연결시켜주는 작게 보이는 것이 바로 하버 브리지입니다. 해저에 탐지용 케이블을 설치해서 적 잠수함 등을 포착하는 것은 1차 대전 때도 사용되었는데요. 스코틀랜드 북쪽 스케파 플로우에 영국 해군 기지가 있었는데 1918년 10월 28일 밤에 독일 잠수함 UB116이 몰래 잠입해서 영국 군함을 공격하려다 인디케이터 룹이 작동되고 기뢰가 터져 잠수함이 침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방어 도구가 바다를 지키고 추가로 해안포, 대공포진지, 항공기 부대가 있었고 고속정이 항구 순찰을 항상 돌았습니다. 이 중에 가장 안쪽에 위치한 12번 루프는 겨우 수심 11m 깊이에 위치해서 대형 보트 등도 탐지되기도 했습니다. 시드니 항구 바깥쪽 사우스 헤드라는 곳에 위치한 PWSS 포트 워 시그널 스테이션에서 루프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12번 루프 안쪽에는 잠수함 방어용 붐넷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붐넷은 루프와 달리 잠수함 항행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이 당시
시드니 외곽해역 바닥에 설치된 루프는 빈 공간이 없이 설치되었지만 붐넷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서쪽에 293m 길이의 갭이 있었고 동쪽에는 275m 길이의 갭이 있는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1945년 영국 항공모함 HMS 포미더블이 시드니 항구에 설치된 대잠수함 붐넷에 있는 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 시드니 항에는 1942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벌어진 산호해 해전을 치르고 온 미국 중순양함 시카고와 구축함 퍼킨스가 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시드니 항구의 안쪽 인디케이터 루프 2개를 나타낸 것입니다. 12번 루프가 가장 안쪽에 있고 매우 얕은 수심 약 11m 바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에 대잠 방어물인 붐넷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942년 5월 31일 일요일 오후 7시경 시드니 항구의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던 지미 카길이 붐넷 서쪽 끝에서 수리를 요하는 설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잠시 후 수리를 마칩니다. 수리를 마친 시각은 오후 7시 30분이었습니다. 오후 7시 55분 여객선 한 척이 항구 안쪽에서 나와서 맨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 12번 루프를 지나 항구 바깥쪽으로 항진합니다. 포트 워 시그널 스테이션에서는 불을 밝히고 천천히 움직이는 이 배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12번 루프에서 감지해서 보낸 신호도 접수합니다. 4분 뒤인 오후 7시 59분 이번엔 바깥쪽에서 항구 안쪽으로 들어가는 여객선이 12번 루프를 통과합니다. 이번에도 육안으로 확인된 배와 루프에서 보낸 신호가 서로 매치됩니다. 루프 위로 잠수함이나 함정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순간에 지진계와 비슷하게 이렇게 종이에 신호가 기록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객선이 지나간 지 2분이 지난 오후 8시 1분 루프에서 보내는 신호를 감지해서 기록하는 종이에 이전에 지나간 여객선 두 척보다 약한 신호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호가 기록되는 것을 누구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신호가 감지된 후 14분이 지난 오후 8시 15분 붐넷 관련 수리를 마친 지미 카길과 동료인 빌 냉글은 붐넷 근처에서 무언가 이상한 물체를 목격합니다. 지미 카길의 이후 증언에 따르면 그 물체를 처음엔 소형 낚싯배로 생각했으나 불도 전혀 켜져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곳이 낚싯배가 올 곳이 절대 아니었다고 합니다. 소형 보트를 타고 있던 카길과 냉글은 노를 저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후 증언에 따르면 그 괴물체는 마치 크기가 큰 산소통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지미 카길은 아무래도 이 물체를 상부에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역을 조금 더 확대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바닷속에 12번 인디케이터 루프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12번 루프가 커버하는 길이는 약 1.5km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붐넷 장애물이 있는데요. 양쪽 끝에 완성 안 된 부분을 대략 지도에 반영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호주 해군은 붐넷 경비를 위해 두 척의 배를 매일 밤 배정했습니다. 1942년 5월 31일 밤 경비를 서고 있던 배는 HMAS 야로마와 HMAS 롤리타였습니다. 이 두 배들은 딱 봐도 일본 해군을 상대하려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개인이 요트로 쓰던 것을 호주 해군에서 구입해 안전한 시드니 항 안에서 경비를 맡긴 것입니다. 이 배들은 폭뢰 몇 발과 1차 대전 때 쓰이던 기관총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날 붐넷의 서쪽 끝에는 야로마가, 동쪽 끝에는 롤리타가 배정되었습니다. 붐넷이 양쪽 끝에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배라도 세워서 경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미 카길과 동료는 노를 저어 붐넷 왼쪽 끝에 있던 HMAS 야로마로 갑니다. 카길은 야로마의 함장에게 붐넷 근처에 있는 괴물체에 대해 보고하지만 야로마 함장은 아마도 옛날에 해군에서 버린 폐품 같은 것이 바닷속을 돌아다니다가 붐넷에 걸려서 떠올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카길은 자기가 본 물체는 쓰레기가 아니라 깨끗하고 완전히 새 거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카길은 야로마 함장에게 자기 배를 따라와서 직접 보라고 요청했지만 괴물체가 기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야로마 함장은 직접 배가 가는 대신 선원 한 명을 카길과 함께 괴물체가 있는 곳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이때 야로마에서 괴물체까지의 거리는 약 80m였다고 하고 카길과 야로마의 선원은 괴물체에서 1~2m까지 근접해서 불을 밝혀서 괴물체를 보자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체는 붐넷에 걸린 상태로
엔진을 가속하면서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야로마 선원이 가지고 갔던 횃불에 드러난 것은 전망탑과 잔망경, 그리고 처음에 산소통으로 보였던 것이 어뢰 발사관이었고 이제 그 괴물체가 잠수함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 잠수함은 길이 24m짜리 일본 특수 자망정 고효테키 가표적이었습니다. 이 잠수정은 어쩌다가 시드니 항구 안에까지 와서 그 물에 걸리게 된 것일까요? (1942년 5월 31일) 일요일 밤에 시드니 항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이 일본 해군의 소형 잠수정 고효테키 가표적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종류의 소형 잠수정을 특수 자망정이라고 분류했고 연합국 측에서는 이를 난쟁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미짓을 써서 미짓 서브머린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무기의 아이디어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기존 잠수함이 들어가기 힘든 곳에 은밀히 잠입해서 어뢰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잠수함을 비대칭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처음 이 특수 자망정에 관한 아이디어를 낸 것은 1931년이었습니다. 1930년 런던 해군 군축 조약 이후 해군 군비에 제한이 가해진 데다 가상적인 미국과의 총체적인 전력차를 극복하기 위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데요. 이미 이때 어뢰로 육탄 공격을 하는 어뢰 육공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전쟁 말기로 가면 궁지에 몰린 독일도 이런 소형 잠수정을 만들어 전세 역전을 꾀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이런 아이디어를 1930년대 초반부터 내고 시드니 기습 이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시드니 기습 이전에 이 가표적의 활약상, 사실 활약상이라기보다는 잔혹사라고 해야 더 적당한 표현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서브머린 포스 박물관에 가면 여러 가표적 잠수정 중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대충 크기가 짐작되실 텐데 길이는 23.9m이고 함체의 직경은 1.8m입니다. 함체 앞부분에서 뒤로 이어지는 이 절단면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가표적은 두 명이 승선하고 함의 앞 뒷부분에 위치해 있는 축전지를 이용해 항해합니다. 원래 재래식 잠수함은 축전지와 동시에 디젤 엔진도 있는데 가표적은 가평에는 디젤 엔진을 뺐다가 을형부터 작은 발전용 디젤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가표적은 이 앞부분에 어뢰 두 발을 장착했다가 발사하게 되는데 워낙 크기가 작아서 어뢰를 발사하면 부력으로 수면으로 솟아오르는 바람에 매우 불안정했고 소나를 장착할 수 없어서 잔망경에만 의존하다 보니 정찰 능력도 매우 떨어졌고 어뢰 발사 시에 필요한 여러 계산을 함장이 암산으로 해야 해서 명중률도 매우 떨어졌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가표적이 시드니 항구 내부의 얕은 수심에 위치한 12번 루프를 통과했을 때 호주군에서는 잠수함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신호 크기가 너무 작아서 당시 루프 위를 오가던 배들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것이 크기가 작은 잠수함에 유리한 점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뢰 발사 시 정찰 시의 불리함 등이 딸려오는 문제도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표적은 시드니 항구 기습 이전에 데뷔전을 이미 치루었습니다. 특수 자망정 가표적이 처음으로 전투를 치룬 곳이 바로 진주만 기습이었습니다. 사실 진주만에 대한 일본 항공대의 공격보다 가표적의 공격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을 가표적이 시작했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진주만도 평균 수심이 12m에 불과해서 일반적인 잠수함이 들어가기는 불가능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새벽부터 5척의 가표적이 진주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일본의 순잠 병형 잠수함 중 하나인 E-18형 잠수함입니다. 12월 7일 새벽에 전부 같은 급 잠수함인 E-16, 18, 20, 22, 24호 잠수함이 전부 가표적 하나씩을 업고 하와이 근해로 다가왔습니다. 업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잠수함이 가표적을 운반했다고 합니다. 모 잠수함에서 12월 7일 새벽 3시 30분에 분리돼서 진주만으로 다가오던 가표적 19호는 분리될 때 회전 나침반이 고장났고 이걸 끝까지 못 고쳐서 암초에 3번 부딪히다가 진주만항 입구 쪽 오른편에 좌초되어 버리고 맙니다. 날이 밝고
진주만의 일본 항공대의 공습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 이후에 사보섬 해전에도 참가하는 미 구축함 헬름이 가표적 19호를 발견합니다. 헬름은 바로 포격을 개시하고 교전에 들어갑니다. 가표적 19호도 대응을 시도했으나 고장으로 어뢰 발사도 못한 채 여기저기 암초에 부딪히면서 선체에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표적 19호는 전투 해역을 벗어났으나 배터리가 다 되어 표류하기 시작했고 다음날 오아우섬 인근 해안에 떠밀려 옵니다. 가표적 19호 이외에 다른 4척의 가표적들도 결국 전부 침몰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후에 인양된 가표적 22호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또한 이 사진은 가표적 18호가 1960년에 미 해군에 의해 인양되는 모습입니다. 가표적은 약 6개월 후인 시드니 기습에서는 어떤 전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 1942년 5월 31일에 시드니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항구 안쪽에 12번 대잠 인디케이터 루프와 그 밑에 붐넷이 있습니다. 5월 31일 일요일 저녁 붐넷 근처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던 배가 HMAS 야로마입니다. 이 배는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민간 선박을 개조해서 시드니항 경비용으로 쓴 것인데요. 개조라는 게 영국이 1912년부터 쓰던 7.7mm 비커스 기관총 한정을 설치하고 폭내 4발을 후미에 설치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드니 시민들은 이 배들을 할리우드 함대라고 불렀습니다. 이날 시드니 항구 내에는 이미 영상에서 소개된 야로마와 롤리타 이외에도 다른 무장, 비무장 경비정들, 그리고 중순양함, 경순양함, 구축함 등도 있었고 민간 선박 왕래도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함정들은 사건 과정을 진행하면서 설명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밤 루프 12번 안쪽 붐넷 근처에서 발견된 가표적은 일본 해군의 츄마 겐시 대위와 오모리 타케시 1등 병조가 탑승한 가표적 14호였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등장할 텐데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겪게 되는지 차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록마다 시드니 작전에 참가한 가표적을 지칭하는 번호가 전부 다른데 여기서는 그중 하나를 골라 통일시켜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표적 14호가 발견되었을 당시를 생각해보면 무언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가표적 한 척이 발견된 위치를 다시 생각해보면 시드니항의 외부 루프 6개와 내부 루프 2개를 통과한 안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부 통과한 것일까요? 사실 이날 외부 루프 2개는 아예 작동을 하지 않았고 6개 중 나머지 4개도 인원 배치 등의 문제로 운용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11번 루프는 12번과 비슷한 방법으로 통과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시드니항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등대가 수면 위에 2개 있었고 츄마 대위의 가표적은 이걸 들이받고 피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스크류가 붐넷에 걸려버리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주만의 실패 이후 가표적은 승조원들이 더 많은 훈련을 하고 선체도 어느 정도 개조를 해서 약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시드니에서 다시 한번 잔혹사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이 가표적을 처음 발견한 지미 카길이 봤다는 산소통 비슷한 것은 바로 그물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다 수면 위로 나와버린 가표적 앞쪽의 어뢰 발사관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이 당시 12번 루프 등이 위치했던 바다를 육지에서 현재 찍은 것인데요. 어느 정도라도 입체적으로 보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가표적 발견 위치가 좀 왼쪽으로 쏠려 있었는데 서쪽 파일라잇이 있고 좀 더 확실한 위치인 오른쪽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지미 카길이 괴물체를 발견한 것은 5월 31일 오후 8시 15분. 이후 야로마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함장에게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고 이후 야로마 승조원이 잠수함임을 확인할 때까지 영상에서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 걸린 시간은 1시간 반이 넘어서 잠수함임이 확인되는 순간 이미 시간은 최소 오후 9시 45분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야로마는 정찰을 돌고 있던 여러 배들 중에 무전기를 보유한 극소수 중 하나였고 지미 카길과 함께 괴물체의 정체를 밝히는 사이 계속 육상기지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포트워 시그널 스테이션 PWSS에서는 아무 답신이 없었습니다. 야로마는 다른 곳에도 연락을 시도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시드니의 가든 아일랜드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당시 해군 지휘부가 위치했고 지금도 호주 해군의 주된 기지 중 하나입니다. 지도로 보면 12번 루프와 붐넷이 설치된 곳과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야로마는 PWSS뿐만 아니라 가든 아일랜드 기지에도 통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괴물체가 처음 발견된 지 97분이 지난 오후 9시 52분 가든 아일랜드 기지는 야로마로부터 수상한 물체가 네트에 걸렸다는 보고를 접수하고 접근해서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가든 아일랜드로부터 조사 명령이 떨어지기 4분 전인 오후 9시 48분 12번 루프에서 또 하나의 물체를 감지하지만 역시 이것도 아무 관심을 못 받습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것은 두 번째로 시드니항에 잠입한 가표적 24호였습니다. 시간은 더 흘러 오후 10시 10분 야로마는 다시 가든 아일랜드 기지에 괴물체가 금속제이며 엔진이 작동되고 있는 것 같다는 무전을 보내고 가든 아일랜드 기지에서는 괴물체에 대해 더 자세한 묘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야로마의 함장은 해롤드 아이어스 중이었는데 민간 선박 선원으로 일하다가 플린더스 해군대학에서 6주 훈련을 받고 중위로 임관된 후에 야로마의 함장을 맡았는데 당시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시드니항 내부 해역 순찰은 아무 경험 없는 장교가 경력을 쌓는 임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어스 함장은 괴물체에 대한 재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야로마 함장은 붐넷 동쪽에서 경비를 하고 있던 롤리타 함장에게 신호를 보내 자기 쪽으로 오라고 명령합니다. 롤리타 함장은 나이가 38살이었지만 계급이 낮아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앤더슨 함장은 자기 배를 몰고 서쪽으로 가서 조사 후 괴물체가 잠수함임을 확인합니다. 당시 가표적은 붐넷에 걸린 채 앞부분이 들어 올려져 수면으로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롤리타의 앤더슨 함장은 비커스 기관총을 잠수함에 겨눈 채 폭래 투하 준비 명령을 내립니다. 앤더슨 함장은 PWSS에 적 소형 잠수함 발견, 공격 준비 중이라는 무전을 보내고 이번엔 PWSS에서도 이 무전을 무사히 받습니다. 앤더슨 함장은 첫 번째 폭래를 투하하고 전속력으로 해역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30m 깊이에서 터지게 되어 있는 폭래는 해당 지역 수심이 24m밖에 안 되어 터지지 않고 그대로 가라앉고 맙니다. 앤더슨 함장은 이번엔 폭래가 너무 빨리 가라앉지 않게 장치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폭래를 투하하고 다시 전속력으로 해역을 벗어났지만 이번 것도 폭발하지 않고 바닷속에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때 폭래가 터지지 않은 것이 행운이었다는 설도 있는데요. 만약 이때 폭래가 터졌으면 가표적이 탑재했던 어뢰 2개도 같이 폭발했을 것이고 그 폭발력은 가표적뿐 아니라 야로마와 롤리타도 완전히 파괴하는 데 충분했으며 당시 해안의 건물 유리창도 전부 깨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앤더슨 함장이 세 번째 폭래를 투하하기 위해 다가올 무렵 가표적이 위치한 곳에서 큰 폭발음이 들리고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HMS 야로마와 롤리타가 붐넷에 걸린 가표적 14호와 씨름하고 있을 무렵 가표적 잠수정 24호가 있으나마나 했던 12번 루프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 가표적 24호의 정장은 반 카츠이사 중이었고 다른 승조원은 아시베 마모루 1등 병조였습니다. 반 카츠이사 중위는 해군병학교와 육군사관학교에 전부 합격한 후 해군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2호 제28 잠수함에 엎혀서 시드니 공격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호 제28 잠수함이 미국 잠수함 토토그의 어뢰를 맞고 침몰해 운반 수단이 없어져서 꼼짝없이 트루크 기지에 남아야 할 처지였는데 야마키 테이지가 정장이었고 2호 제24 잠수함과 같이 갈 예정이었던 가표적에서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일어난 바람에 승조원 마츠모토 시즈카가 사망하고 결국 못 가게 되자 그 대타로 시드니 작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반카츠 이사는 어떻게 되었든지 시드니 작전에 참가하게 될 운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반중위는 다시 시드니 작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기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표적 14호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폭발음과 물기둥. 그것은 바로 가표적에 설치되어 있던 2개의 135kg 자폭 장치 중 하나가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가표적 14호의 지휘관이었던 슈마 겐시 대위는 잠수정이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고 주변이 무언가 부산한 느낌이 들자 임무를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자폭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표적의 자폭용으로 설치된 폭탄은 사이즈가 매우 커서 자폭용뿐만 아니라 적함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시간은 5월 31일 오후 10시 37분이었습니다. 가표적 14호가 처음 발견된 지 2시간 17분 만이었습니다. 잠수함 침입 사실을 알고 있던 가든 아일랜드의 호주 해군 기지에서는 이미 가표적 14호 자폭 10분 전이었던 오후 10시 27분 시드니항 내부의 모든 선박에 잠수함 경계령을 내렸고 자폭 1분 전에도 다시 한번 잠수함 공격에 대비하라는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시드니항에서 밖으로 오고 갈 수 없도록 봉쇄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무전으로만 이루어진 것이었고 10시 37분 가표적 14호가 자폭하자 이젠 시드니항 전체가 잠에서 깨어나 버렸습니다.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리자 많은 시드니 시민들이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인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간 공습이라고 생각한 대공포 부대에 비상이 걸렸고 서치라이트가 하늘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항에 있던 다른 해군 함정들도 무슨 큰일이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번 루프 바깥쪽에 있던 비무장 경비정 로리아나는 폭발 순간 남쪽 붐댓 위치에서 6에서 9m 높이의 오렌지색 섬광을 목격했고 10m 이상 물기둥이 치솟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기지로부터 아무 무전을 못 받은 로리아나는 연습용 폭약이 폭발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리아나는 남쪽 해역으로 다가가기 시작했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로리아나가 12번 루프를 지나 항구 안으로 들어온 이후인 오후 10시 48분 수면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목격하고 약 20m 근방으로 다가오자 바로 잠수정임이 드러납니다. 이 가표적 잠수정은 이미 1시간 전에 진입한 반 카츠이사의 잠수정이 아니고 마츠오 케이오 대위와 츠즈쿠 마사오 2등 병조가 탑승한 가표적 21호였습니다. 잠수정이 작아서 항구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예정보다 4시간 지체된 후였습니다. 무기가 전혀 없는 로리아나에서 황급히 신호를 여러 곳으로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던 사이 폭내 등으로 무장을 한 HMAS 얀드라가 자폭 소리를 듣고 근처 해역으로 다가왔습니다. 얀드라도 곧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각 함의 위치에 대한 자료가 모자라서 대략적인 위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얀드라의 제임스 태플린 함장은 군 경력 14년의 베테랑이었고 마츠오 대위의 가표적 근처까지 다가와 폭내 6개를 차례로 투하했습니다. 이 폭내 공격은 마츠오의 가표적을 파괴하는 데는 실패했고 오히려 얀드라에만 가벼운 손상을 주었습니다. 얀드라가 뒤로 물러나 수리를 마치고 다시 폭내 투하 지역으로 왔지만 이미 마츠오의 가표적은 사라진 이후였습니다. 마츠오의 가표적은 이후 바닥까지 잠수해서 일단 공격을 피하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미국 중순양함 시카고는 1942년 5월 초에 산호해 해전을 마치고 시드니에 와 있었습니다. 당시 시카고의 함장이 하워드 D. 보우드라는 사람이었는데 1942년 8월 7일부터 벌어지는 사보섬 해전에도 시카고와 보우드 함장이 등장합니다. 사보섬 해전 시리즈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은 지휘 통솔에 문제점을 많이 보여준 사람이었고요. 가표적이 시드니에 들어온 일요일 당일 밤에는 육지에 있었습니다. 이곳이 당시 시드니 해군기지가 있던 가든 아일랜드인데 지금 사진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섬이었고 시카고는 이 근처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52분, 9시 48분에 시드니에 진입해서 1시간 동안 전진한 반 카츠이사의 가표적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당시 시카고 함상에서도 자폭 소리, 폭내 소리와 경계령까지 겹쳐 수병들이 긴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계를 서고 있던 수병들이 가표적 24호를 발견했습니다. 곧이어 당시 당직 장교 브루스 시몬스가 45구경 자동권총을 잠수함에 발사했고 경보음이 함내 전체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서치라이트가 비춰지고 시카고의 1.1인치 대공포와 5인치 함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반 카츠이사의 가표적은 어뢰를 못 쏘고 잠수합니다. 3분 후 가표적 24호는 시카고 우현 쪽 앞부분에 다시 나타나고 다시 일제 사격이 가해졌습니다.
가표적 24호는 다시 잠수했습니다. 시카고는 가만히 있다가 어뢰를 맞지 않기 위해 엔진을 작동시키고 항해 준비를 서두릅니다. 시카고는 시드니에 같이 있던 구축함 퍼킨스에도 무전으로 출항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때가 오후 11시 15분경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전투는 일단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큐마겐시의 가표적 14호는 자폭했고 마츠오케 이후의 가표적 21호는 얀드라의 폭뢰 공격을 받고 항구 입구 쪽에 숨어 있었고 반카츠이사의 가표적 24호는 한국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미 중순양함 시카고의 공격을 받고 잠수한 후 사라졌습니다. 1942년 5월 31일 밤에 시드니항에 잠입한 일본군 가표적 잠수정은 이 세 척이 전부였습니다. 한 척은 파괴되었지만 다른 두 척은 아직도 호시탐탐 공격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 아닌 밤중의 날벼락처럼 일본군 잠수정 잠입 사실을 안 호주군은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지 계속되는 일본군의 시드니 기습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미 시드니의 수비를 맡은 해군기지에서는 잠수함 경보를 시드니항 전체에 발령했고 시드니항 출입을 봉쇄했으나 시드니항 해군 지휘관 제라드 뮤어헤드 굴드는 일본 잠수정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항군의 선박 통행은 막지 않았습니다. 일본 가표적 잠수정은 이날 밤 세 척이 항구 내로 진입해서 한 척이 자폭하고 다른 두 척은 아직 살아남아서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이미 시드니항은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이어진 자폭, 폭뢰, 함포 소리로 뒤덮였고 일본 항공대의 폭격이라고 생각하고 공중을 향해 서치라이트도 전부 켜진 상황. 지금은 인구가 530만이지만 1942년에 130만 정도로 대략 추정되는 시드니 시민들의 주말밤은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벌어진 적의 공격으로 완전히 혼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드니항에 일반인을 상대로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하나둘씩 미리 배정된 방공호로 향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1930년대 이 학교를 찍은 사진이고 앞에 즉 남쪽으로 보이는 레인코브 강이 시드니항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학교의 위치를 전체 시드니와 비교해보면 위와 같은데요. 학교가 있는 곳에서 미국 중순양함 시카고가 함포 사격을 했던 가든 아일랜드 앞쪽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7.8km, 그리고 시드니항 입구까지는 10km가 조금 넘는 거리였습니다. 서울 지도로 비교해보면 경복궁에서 여의도까지가 직선거리 약 7.2km이어서 비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학교는 실제 전투 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지만 여기가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 있었던 당시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항구 쪽에서 나는 폭발 소리는 확실히 들렸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방공호로 피하라는 학교 관계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전부 옥상으로 뛰어올라가 항구 쪽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밤하늘을 밝히는 서치라이트밖에 없었지만 비행기는 눈에 띄지 않았고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겁을 먹은 학생은 하나도 없었고 전부 신이 나서 들떠 있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직접 일본 잠수정과 전투를 하고 있는 호주군, 미군 수병들은 신이 나서 구경할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호주군의 얀드라와 미군 시카고함의 공격으로 일본 가표적 두 척은 잠시 숨었지만 연합군 측이 알고 있는 것은 한 척이 입구 쪽에서 자폭했다는 것밖에 없었고 나머지 두 척이 침몰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두 척 이외에 더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가 없어서 동료 잠수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일본 측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 포트 워 시그널 스테이션 PWSS나 다른 기지도 여러 곳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무전이나 신호를 제대로 처리 못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미 중순양함 시카고의 보우담장과 호주군 지휘관 뮤어헤드 굴드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때 가든 아일랜드에서 500m 떨어진 육지의 관사에서 파티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폭발음과 함포 사격 소리가 들리면서 파티가 중단되었는데요. 보우담장은 서둘러 방금 전투를 치른 시카고로 돌아왔는데 장교들에게 잠수함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시끄럽게 사격하고 난리냐, 전부 술에 취했냐는 등의 폭언을 퍼붓고 함교로 모든 장교들이 집합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정부터 함교에서 다시 휘하 장교들을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함내 경보도 해제되었고 잠수정을 피해 함을 움직인다는 명령도 취소되었습니다. 묘헤드 굴드는 자기가 스스로 배를 타고 폭례를 투하했던 HMAS 롤리타로 갑니다. 여기서 앤더슨 함장을 만나 여러 질문을 하는데 첫 질문이 도대체 왜 잠수함이 있다는 둥 소리를 하면서 여기저기 폭례를 터뜨리고 다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제독은 시종일관 비꼬는 투로 말을 하면서 잠수함을 봤다는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잠수함 함장을 봤느냐, 봤으면 그 사람이 턱수염이 검은색이었냐는 실없는 소리만 했습니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에 걸쳐 활약한 영국의 유명한 해적 에드워드 티치의 별명이 바로 검은색 턱수염을 뜻하는 블랙비어드였는데요. 호주 제독이 말한 검은색 턱수염도 바로 이 해적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잠수함이 나왔다는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드 함장과 묘헤드 굴드 제독의 이 같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은 폭발 소리로 파티를 망쳐서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자료가 암시하는 대로 이 당시 술에 잔뜩 취해 있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보드 함장의 명령으로 시카고는 가든 아일랜드 주변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위치는 가든 아일랜드 동쪽 약 400m 지점에서 265도, 즉 약간 남서쪽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반카츠 이사와 아시베 마모루의 가표적 24호는 시카고의 공격을 잠수한 채로 도망치면서 피했고 다시 떠오른 후의 위치는 가든 아일랜드를 서쪽으로 지난 곳이었습니다. 이때 시간은 약 자정쯤으로 추측되고 시카고는 계속 이 위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카츠 이사는 중순양함 시카고를 어뢰로 공격하기로 하고 좋은 위치를 찾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시카고의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어뢰를 쏘면 배 길이만큼 긴 타겟이 확보되기 때문에 가장 좋았으나 당시 이 해역에는 호주군 함정들이 많아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실행 불가능이었습니다. 결국 반카츠 이사가 선택한 위치는 브래들리즈 헤드라는 곳의 남쪽 해역. 여기서 당시 24시간 공사 중이었던 가든 아일랜드의 불빛이 시카고의 용곽을 드러내면 그것을 보고 어뢰를 발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반카츠 이사의 가표적 24호가 이 위치를 잡은 것은 6월 1일 오전 0시 25분경 가든 아일랜드의 불빛이 갑자기 꺼졌으나 달을 가렸던 구름이 거쳐 시카고는 계속 보이는 상태. 반카츠 이사는 오전 0시 29분 시카고를 향해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이때 시카고 좌현 약간 앞쪽에는 미 구축함 퍼킨스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표적 24호에서 쏜 어뢰는 시카고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하고 퍼킨스에서 이를 목격합니다. 가표적 24호는 약 30초 뒤 두 번째이며 자신들의 마지막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 어뢰는 시카고와 퍼킨스의 사이를 지나 가든 아일랜드에 명중했습니다. 이 어뢰가 부딪혔던 곳에는 호주 해군 소속 함정 HMAS 쿠타블이 있었는데 가든 아일랜드 옆에 정박하면서 연합군 승조원들이 다른 배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배였습니다. 가표적이 발사한 첫 번째 어뢰는 네덜란드 잠수함 K9 밑을 지나쳐 쿠타블 밑에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배를 두 동강을 내버렸습니다. 첫 번째 어뢰가 폭발할 때 시카고에서는 보드 함장이 계속 장교들을 갈구는 중이었는데 몇몇 장교가 함교에서 어뢰 항적을 목격하고 바로 보고했으나 보드는 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뢰 폭발 이후 가든 아일랜드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주거 지역에서도 그릇들이 찬장에서 떨어지고 액자가 벽에서 떨어지는 등 충격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뢰에 직접 맞은 가든 아일랜드에서는 전기가 전부 나가고 전화선도 끊어졌습니다. 당시 항구 입구 쪽에 있던 묘헤드 굴드 제독도 이 어뢰 폭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쉴 틈도 없이 가표적 24호에서 발사한 두 번째 어뢰가 시카고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뢰 30초 후에 이어 발사된 두 번째 어뢰는 시카고에 명중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쳐간 후 역시 가든 아일랜드에 맞았습니다. 이 어뢰는 잠항심도 조절이 안 돼 원래 깊이인 5m가 아니라 수면에 걸쳐 항진했고 그 결과 가든 아일랜드에 충돌했지만 폭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뢰 명중에 실패한 주된 이유는 역시 애써 고른 발사 위치가 별로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길이는 182.96m이고 폭은 20.14m입니다. 시카고의 옆을 보고 쐈으면 어뢰가 182.96m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데 아까 언급했듯이 어쩔 수 없이 뒤를 보고 쏘는 바람에 20m 길이 안에 명중시켜야 했고
두 번 다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가라앉은 HMAS 쿠타불의 모습을 이후에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가든 아일랜드에 부딪히고 폭발하지 않은 반카츠이사의 가표적 24호에서 발사한 두 번째 어뢰의 사진입니다. 이 어뢰는 특별히 가표적용으로 개발된 97식 어뢰인데요. 일본의 유명한 93식 산수 어뢰와 비교해본다면 93식은 직경이 61cm인데 비해 97식은 45cm여서 작은 가표적에 장착할 수 있었고 탄두 중량도 93식은 490kg인 반면 97식은 350kg이었습니다. 가든 아일랜드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다시 들려온 후 일본군 잠수정이 아직 있다는 것을 안 호주군 함정들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상자나 나무 조각 같은 것에도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격이 이제 항구 입구 쪽으로 빠져나가려는 가표적 24호에는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육지에서도 수병들에게 즉각 원대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일어나 일본군 폭격기 수백 대가 다가온다는 헛소문도 퍼졌습니다. 묘헤드 굴드 제독은 황급히 가든 아일랜드의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잠수함이 시드니 향해 있고 어뢰 공격이 일어났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묘헤드 굴드 제독은 시카고에 빨리 항구에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1942년 6월 1일 묘헤드 굴드는 시드니항 내부에 적 잠수함이 있고 쿠타불이 어뢰를 맞았다는 사실을 모든 선박에 전달합니다. 지미 카길이 그물에 걸린 큐마 겐시 대위의 가표적을 발견한 지 약 5시간 만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오전 1시 58분 잠수함을 탐지하는 12번 해저 루프에서 다시 무언가 지나가는 신호가 감지됩니다. 호주군에서는 이를 시드니항으로 들어오는 세 번째 잠수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반카츠이사의 가표적 24호가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반카츠이사와 아시베 마모루의 가표적 24호는 무사히 시드니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호주 중순양함 캔버라를 포함한 대형 함정들이 시드니항 탈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이제 사태를 파악한 보우담장과 시카고도 엔진을 작동시키고 출발합니다. 하지만 미군과 호주군이 예상은 했지만 확실히 알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마츠오 케이우 대위의 가표적이 항구 입구 쪽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중순양함 시카고는 이를 모른 채 마츠오 케이우의 가표적이 있는 곳으로 항진합니다. 이제 시드니항에 한척 남은 일본군 특수자망정 가표적. 과연 마지막 가표적 21호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호주에 대한 일본의 공격은 시드니항 공격이 처음이었을까요? 시드니항 침투 석 달 전에 이미 일본은 호주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호주 북쪽 해안에 있는 항구도시 다윈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다윈은 동남아의 연합군을 보조하는 중요 기지가 되었는데요. 1942년 2월 19일에 242대의 일본 항공기가 다윈항을 폭격했습니다. 이 폭격에서 일본 항공대는 총 681개의 폭탄을 투하해 457개를 투하한 진주만보다 더 많았고 연합군 측은 11척의 배가 침몰하고 최소 550명의 사상자가 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공격에서 미 구축함 USS 피어리가 침몰해서 88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공격은 호주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호주 국민들도 자신들이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42년 5월 31일 밤 큰 폭발 소리들이 시드니를 뒤덮었을 때 아마도 시드니 시민들은 석 달 전에 다윈 폭격을 떠올리고 겁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반카츠이사 중위가 지휘하는 가표적 잠수정 24호가 시드니항 내부에서 가장 좋은 목표였던 미국 중순양함 시카고를 향해 어뢰 두 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은 빗나가고 한 발은 불발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표적 24호는 곧 시드니항을 빠져나갔고 시카고가 위험지역인 항구 내를 빠져나가기 위해 출발한 시각은 6월 1일 오전 2시 14분. 이때 너무 급하게 출항하느라 수병 한 명을 육지에 남겨놓고 떠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때는 이미 항구 깊숙한 곳만 바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은 시드니항에서 호주 동해안의 조금 더 먼 바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니항 바깥을 둘러싸서 잠수함을 탐지해야 했던 외부 루프 6개는 명목상으로 존재만 했고 작동은 하지 않았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드니항 내부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던 6월 1일 오전 1시 5분
호주 낚싯배 한 척이 시드니항 남동쪽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일본 잠수함을 발견합니다. 이 잠수함은 시드니항 공격을 마치고 귀환하는 가표적을 회수하러 온 일본 대형 잠수함이었습니다. 대형 잠수함은 시간에 맞춰 약속대로 시드니 근해로 온 것인데 가표적 잠수정이 워낙 작다 보니 항구 진입에 시간이 초과되었고 귀환했어야 할 시점에도 아직 시드니항에서의 작전은 끝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낚싯배는 잠수함 발견 사실을 무전으로 보고하지만 접수된 것은 오전 3시 40분이었습니다. 이제 시드니항의 마지막 남은 마츠오케이오 대위의 가표적 21호는 기록에 의하면 대잠 12번 루프를 기준으로 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1942년 6월 1일 오전 3시가 조금 안 된 시각, 중순양함 시카고가 시드니항을 빠져나갈 때 견시병이 우연 쪽에서 잠수정 잠망경을 목격합니다. 이게 바로 다시 시드니항으로 들어오는 마츠오케이오의 가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표적이 시카고에 너무 근접해서 통과하는 바람에 한 포를 내려서 사격할 수는 없었고 시카고에서는 적 잠수함이 항구 진입 중이라는 무전을 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무전이 발신된 시각이 6월 1일 오전 3시였습니다. 시카고는 가던 대로 항구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가표적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가표적 21호가 12번 루프를 지날 때 신호가 다시 감지된 시각이 오전 3시 1분이었습니다. 마츠오케이오의 가표적 21호는 어뢰 공격 대상을 찾아 시드니항 안쪽으로 전진하기 시작했고 오전 3시 35분경에는 대잠 장애물 붐넷과 입구 쪽이 경비정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가표적 21호는 항구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시각 시드니 하버 브리지 근처의 키리빌리라는 곳에는 무장 상선 HMS 카닌블라가 정박해 있었는데 오전 3시 50분 카닌블라에서 잠수함으로 보이는 물체에 사격을 가합니다. 3시 50분은 마츠오케이오의 가표적이 12번 루프에서부터 이곳에 도착할 예정 시각과 같아서 아마도 카닌블라가 목격한 것이 마츠오케이오의 가표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약 1시간여 동안 시드니항은 소강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츠오케이오도 공격을 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숨어있는 것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호주 중순양함 캔버라는 항구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버 브리지 근처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오전 4시 40분 캔버라에서 수면 위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4시 50분에는 북쪽 지역에서 잠수함 경보가 재차 들어왔습니다. 경보가 울릴 때마다 호주 해군의 대잠 초계함 HMAS 빙게라가 출동했으나 발견은 못했습니다. 무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6월 1일 새벽 3시 50분부터 4시 50분까지 마츠오케이오의 가표적 21호는 확실히 시드니항 안쪽까지 와 있었고 이때 가표적 잠수정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를 알기 위해 5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시간 전인 5월 31일 오후 10시 48분 경비정 로리아나가 잠수함이라고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고 곧 HMAS 얀드라가 다가와 폭뢰 6발을 투하했습니다. 마츠오케이오의 가표적 21호는 이 공격에서 침몰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지만 이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선체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손상을 입은 부분은 선체 앞쪽의 어뢰 발사관 쪽으로 동체가 안쪽으로 찌그러졌으며 어뢰를 발사하기 위해 분리되어야 하는 이곳의 캡 부분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폭뢰뿐만 아니라 얀드라가 가표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가표적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손상이 일어났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마츠오케이오 대위와 츠즈코 마사오 2등병조는 이러한 손상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5시간이 지난 후 시드니항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당시 공격 대상이었다고 생각되는 호주 중순양함 캔버라를 향해 어뢰를 발사하는 순간 어뢰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캔버라가 4시 40분에 목격했던 어뢰 항적 같았던 것의 정체는 가표적이 어뢰 발사 시도를 하면서 나온 압축 공기 버블이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공격에 실패한 마츠오케이오 대위는 이제 시드니항에서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 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HMAS 시미스트는 당시 바쁘게 항구 입구를 정찰 중이었습니다. 배 앞쪽에 달린 비커스 기관총이 확실히 보입니다. 시미스트는 이때 붐넷에서 브래들리즈 헤드까지 왕복 정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온 해역이 바로 테일러즈만이라는 곳인데요. 시미스트가 다시 남쪽으로 가기 위해 이곳을 지날 때 자신과 해안의 중간 지점쯤 해상에서 검은색 물체를 목격합니다. 이때 시간은 대략 오전 5시경이었습니다. 시미스트가 괴물체 쪽으로 다가가서 자세히 보자 그 괴물체는 코닝타워가 1m 정도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잠수정임이 드러났습니다. 시미스트는 바로 공격 준비를 하려고 마음먹고 잠수정 주위를 선회하면서 폭내 폭발 심도를 15m로 맞추었습니다. 이때 가표적도 큰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잠수합니다. 앤드루 정장은 바로 폭내 제1탄을 투하하고 이 폭탄은 곧 폭발했습니다. 공격이 이루어진 시점은 오전 5시 15분이었습니다. 가표적 근처에서 터진 폭탄은 잠수정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손상을 입은 잠수정은 선체가 뒤집어져서 후미 부분이 물 위로 드러났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이후 잠수정의 코닝타워도 손상된 선체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와 함께 잠시 보였다가 완전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후 다른 경비정 2척이 더 와서 아침까지 폭내를 투하했으나 마초 대위의 가표적 21호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HMAS 시미스트의 첫 번째 폭내였습니다. 결국 1942년 5월 31일 시드니항으로 잠입한 일본군 특수자망정 가표적 3척 중 한 척은 자폭, 한 척은 폭내 공격에 당하고 한 척만 무사히 빠져나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가표적 3척에 실린 어뢰 6기 중 2기만 발사되고 하나가 명중해 호주군 선박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 사진은 6월 10일 마츠오케이오의 가표적 21호가 호주군에 의해 인양되는 모습입니다. 가표적 21호의 이 사진을 보면 폭내 공격 등으로 선체가 찌그러진 모습도 보입니다. 마츠오케이오 대위와 츠즈쿠 마사오 2등 병조의 시신도 선체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츠즈쿠 마사오가 신발을 벗은 상태여서 탈출 시도를 했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츠즈쿠 마사오는 머리 뒤쪽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는데요. 정장이었던 마츠오케이오가 츠즈쿠의 뒤에서 권총을 쏜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츠즈쿠를 죽인 마츠오케이오 자신도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표적 앞쪽 선체 아래에는 탈출용 해치가 있었는데요. 츠즈쿠 병조가 기동불능이 된 선체에서 신발을 벗고 탈출을 시도하자 마츠오 대위가 이를 막기 위해 권총을 꺼냈고 츠즈쿠가 이를 피해 잠수정 뒤쪽으로 도망가다 마츠오가 쏜 총탄에 맞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슈마 겐시 대위의 가표적도 이장되었고 자폭으로 인한 앞부분의 손상이 잘 보입니다. 이 선체에서는 또한 슈마 대위가 소지하고 있었던 군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인양된 가표적 2척은 호주군에 의해 철저하게 연구되었고 손상된 2척의 선체를 한 척으로 다시 만들어 현재에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슈마 겐시 대위와 마츠오케이오 대위의 가표적 14호, 21호의 운명은 밝혀졌는데 시드니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 반가츠 이사 중위의 가표적 24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월 1일 새벽부터 시드니항 남쪽 바다에서는 일본 잠수함들이 가표적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시 58분에 반가츠 이사의 가표적은 12번 루프를 통과해 시드니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반가츠 이사의 가표적은 기다리는 일본 잠수함들로 오지 않았고 나머지 2척의 가표적도 귀환하지 않자 일본 잠수함들은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6년 11월) 시드니의 스쿠버 다이버 몇 명이 지금 지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수심 55m의 물속에 가라앉은 잠수정 잔해를 목격했고 이는 반가츠 이사의 잠수정으로 이후 밝혀졌습니다. 발견된 가표적 24호는 전투 등으로 인해 크게 손상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럼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현재 잔해는 인양되지 않고 특별히 허가를 받은 다이버들만 접근이 가능해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고 짐작만 가능합니다. 가표적 24호는 시카고에 어뢰를 발사하기 전 이미 발견되었고 시카고로부터 바로 포탄 세례를 받았는데 이 와중에 선체에 손상을 입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심해져
시드니항을 나갔을 때 잠수함들이 기다리고 있는 남쪽으로 갈 수 없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정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표류하다시피 하다가 배터리가 다 되었고 그대로 가라앉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자폭장치가 터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것 또한 고장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가설에 불과할 뿐이고 선체가 인양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당시 상황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942년 8월 일본과 영국 사이에 상대 점령 지역에 남겨진 인력이 서로 교환되었는데 시드니에서 수습된 가표적 승조원 4명의 화장된 유골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1942년 5월 31일 밤에 벌어진 일본 잠수정의 시드니 공격. 이 작전에서 일본도 원했던 전과를 달성 못하고 잠수정 3척을 잃었지만 호주군도 항구 방어 측면에서 상당한 결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군도 다시 한번 이 작전에 대한 복수전을 꾀했을 수도 있지만 일주일 뒤에 벌어지는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대패로 결국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시드니 기습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